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정무비서가 안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어제 비서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비서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지사에게 따로 확인을 하지 않았고 향후 당 차원의 자체 조사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 지사에 대해 당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당 및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뒤 2시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집권 여당 안에서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를 지망했고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안 지사. 결국 간밤에 지사직 사퇴와 함께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일 때 안희정 지사,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이 답이 참으로 무겁게 느껴집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민주주의자고 인간주의자입니다. 다만 여성주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주의가 반쪽짜리 남자 중심의 인간주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여성학이라고 하는 여성주의라는 관점을 집어넣으니까 비로소 인간을 내가 다시 보게 됐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다시 보게 되더라. 남성이라고 하는 양성 불평등의 남성의 패권적 질서로서의 국가 권력을 정의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주 얘기를 하시던데 딱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것들도 다 나는 남성이라는 성적 반쪽짜리 창문에서 봤구나. 지금은 이제 와이드 브라운관으로 젠더라는 와이드 브라운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많은 영역 속에서 훨씬 더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유한국당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천명해 온 바인데 아예 대놓고 한국갤럽 불신 캠페인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한마디로 국민 여론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 여론 불신 캠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쟁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결과가 그렇게 불만스럽답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의 홍보본부장인 박성중 의원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내용을 보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정당명을 의석수가 아닌 가나다 순으로 돌려서 한국당이 4번째로 열거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예. 예측과 실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한 후 질문을 하고 있다. 원칙 없고 편파적인 정치 현안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다 전화를 끊으실 거라 여론조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예. 제일 먼저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할 때 가장 기본은 로타리, 즉 순환식으로 합니다. 가나다 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3당을 놓고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에겐 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으로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겐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으로 하고 그 다음 사람에겐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으로 합니다. 설령 순서가 말한 대로 가나다 순이라고 하더라도 순환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1번에 있을지 6번에 있을지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받는 사람마다. 예. 이것을 가나다 순이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홍보본부장까지 하시면 여론조사는 당연히 아실 텐데 의도적인 말장난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국민들 보기엔 아니 민주당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자유한국당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로타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먼저 언급되는 아이템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여론조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 맨 처음 불리는 아이템이 계속 바뀐다는 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예측과 실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건 제가 읽다 정말 파한대소를 했는데요. 본인들의 예측하고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자기가 동네 가서 아무리 물어봐도 다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데 왜 여론조사만 돌리면 20%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떳떳하게 하시는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측과 실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다. 예측 누가 한 예측이겠습니까? 본인들이 한 예측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건데 예. 부끄러워서 몸서리를 치는 문장이었고요.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한 후 질문을 한다. 이것도 사실은 뭐 요즘 문제가 돼 있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당 지지도 조사하는데 다음 중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십니까? 1번 민주당, 2번 바른미래당, 3번 자유한국당.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질문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고요. 물론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방사능 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하고 질문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정당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개별 아이템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공당이 어떤 여론조사 기관을 배척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칙 없고 편파적인 정치 현안을 설문조사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요즘 여론조사에서 정치 현안 뭐 물어보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MB는 다 쓸 거가 맞냐? 박근혜 대통령은 어느 정도 구형이 될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당연하겠죠. 예. 본인들에게 불리한 아이템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저질러온 대국민 사기극, 대국민 범죄에 대해서 여론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아이템을 질문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독재적 발상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좀 최근에 아이템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정치 봉사단체도 아니고요. 비영리 단체도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회사 아닙니까? 현안의 선택 범위 자체를 본인들이 좁히겠다는 발상. 이건 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나 가능했던 독재적 발상인 건데요. 이런 구체적인 정치 현안을 간섭하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보기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미국 갤럽 본사에 알리겠다라는 것도 참.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산하기관들이 한국 갤럽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는 잘 보셨으면 좋겠는 게 한국 갤럽이 정당 지지율 조사로 먹고 사는 기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율 조사나 정치 현안은 한국 갤럽이 하고 있는 수만 가지 아이템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특히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신력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인증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따로 두고 있는 것이고 선거 기간에 이런저런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겹겹의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데다가 신뢰도를 가장 중요시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그것도 공인된 여론조사 기관이 민주당의 편을 들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정치권에서만 욕먹는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이 가장 크게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처인 기업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갤럽이 설령 공기업과 몇 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가장 큰 조사, 마케팅이 원래 다 여론조사 아닙니까? 콜라를 얼마나 팔 수 있을지, 이번 과자는 될지 안 될지, 이것에 대한 맛은 어떤지, 올해의 아이템은 짧은 치마인지 긴 치마인지를 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조작을 한다? 그리고 그 조작한 것을 누구보다도 여론조사를 잘 아는 정치권을 상대로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근거를 든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갤럽이 의도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갤럽이 지금 현안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불쾌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120석 가까운 의석수를 갖고 있는 제1야당이 이렇게 민간 업체를 대상으로
협박을 한다는 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조치가 곧 있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간 전체에 대한 옥죄기에 시도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해서 자기들에게 조금만이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쨌든 이 신문기사와 뉴스를 접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갤럽은 못 쓸 것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임원도 이 기사를 보고 야, 우리 저 회사는 어디랑 여론조사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죠. 위축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치시장에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본업이 있는 기업과의 관계에서 이런 시장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조금만 눈밖에 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목리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전 이것이 거꾸로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을 강압적으로 압박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시도를 보고요. 절대적으로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나서 미국을 찾는 거 참 좋아하시는데요. 예, 미국 본사 연락해서 미국 본사가 합당한 답을 내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제기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좀 한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까지 전부 다 한 번에 압박을 하려는 수를 부리는 것 청취자분들께서 좀 잘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재밌는 동네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국민에게 인기를 얻으면 될 문제지 그 여론조사 기관 탓해 뭐합니까? 나 참. 예, 그러니까 예측했던 것과 결과가 다르다고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것은 제가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이라서 좀 당혹스럽네요. 뭐든지 하여간 새롭고 신선합니다. 예. 자, MB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 없어서 변호사 못 구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예, 일단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맡아서 승소할 자신도 없고 본인의 이력에 MB를 변호했다라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쓸 변호사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김프로가 지난 토요 스페셜에서 한 말이 있어요. 어차피 뭐 지금 국면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 한들 기사 회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렇다고 비싼 돈 들여서 변호사 쓰자니 돈이 아깝고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변호사 못 쓴다라는 정말 지나가는 속아웃을 그런 드립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김프로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다고 해서 이명박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전 한편으로 더 들었었는데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근데 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다가 변호를 받지 않겠다로 돌이킨 사례가 있는데 이번도 좀 마찬가지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안타깝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 조력을 못 받으면 못 받는 상태로 조사를 받는 수밖에 없겠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선 변호인 그냥 받죠. 503처럼. 네, 뭐 그렇게 해야겠죠. 본인은 한 1, 2년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를 아직도 모르시나 싶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설마 자기를 뭐 2년, 3년 이렇게 넣겠는가. 한 1년만 고생하고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 내 손아귀에 쥐면은 이거 뭐 남는 장사다라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MB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네. 제가 얼마 전에 바이럴이 뭐냐라는 그 기습적인 김용민 PD님 질문에 이제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다라고 이제 얼버무렸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잘못 말씀드린 점을 좀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 팟빵에 달린 댓글을 보고 알았는데요. 바이럴이 이제 바이러스의 형용사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것이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부끄럽게 저도 이제 바이럴이라고 말할 때 머릿속에 오랄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구전이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입으로 전한다해서 구전이 아니라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간다 그래서 바이럴이라는 점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뭐 부끄러울 것까지.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충남지사 안희정이가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뭐? 안희정이가?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위선적인 좌파들 온갖 폼나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뒤에 가서는 호박씨나 까고. 카카. 그래서 장재원이가 이런 금수만도 못한 것 이렇게 비난했는데 어째 우리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아니, 왜 욕을 먹어? 뭐가 틀린 말이야? 뭐 한마디로 너희나 잘하라 이거지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응? 우리가 힘없는 여성을 성폭행했어? 뭐 카카는 안 하셨겠지만 카카 아버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아니, 그러니까 위계에 의해서 강요했냐고. 카카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상 왕 아니었습니까? 우리 아빠가 성폭행한 거, 이거 네가 봤어? 뭐 채홍사가 있었고 우리 딸 성은 입었다 이러면서 떠벌리고 다닌 정신 나간 엄마도 있었지요. 아니 왜 때리십니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이 씨발 새끼가. 하여간 안희정이 원체 재수 없었어. 응? 이름부터 안희정 아니야, 안희지영. 그 안희정의 희정은 박정희에서 따온 거라고 하던데요. 아빠하고 엮지 말라고 해서 이 씹새끼야. 뭐 요즘 미투 바람이 일고 있는 건 이 시대를 사는 남성으로서 깊이 반성할 대목이지만 물 만난 듯 좌파 비난에 열을 올리는 우리 자유당이나 우파 신문들 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파는 그나마 만만하지요. 집단 지성이 발동하니 폭로에도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처럼 일어나서 미투가 온 사회의 상식이 되면 우파는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 날이 오면 미투는 정치 보복이다 이래야지. 카카는 여성 아니십니까? 미투를 어떻게 정치 보복이라고 말합니까? 야, 이 씨발,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야, 근데 뭐 아무리 성대모사라도 그렇지 네가 이렇게 페미니스트 같은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니? 뭐 성대모사로 웃음을 드린다 보람이 있습니다. 요즘 개발한 성대모사가 또 있습니다. 성태야 나와라 김성태 혼수성태. 그 쇼통과 정치보복에 사실상 혈안이 된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도 사실상 지키지 못한 참담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희정과 친노 동질한 점에서 사실상 큰 사과를 하고 청와대 내각이 사실상 총사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성태는 미궁 대장사랑 좀 줘야겠다. 저렇게 똥을 참았어야 똥도 고르지, 이 새끼야.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정은이 무슨 위원장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국무위원장, 2번, 국방위원장, 3번, 비서위원장, 4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5번. 조선노동당 위원장.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이 나왔다고요? 네, 아직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예약 판매에 이번 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실은 뭐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회사 상반기 재정 상태 때문에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회사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굉장히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어쨌든 뭐 지금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유 우리 애청자분들 이완배 기자님께 진 빚이 많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 빚이 너무 많죠. 네. 여러분 많이 책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상권은 이제 삼성하고 현대자동차 편이었죠. 네, 상권도 절판이 됐다가 이번에 이재용 구속 석방 부분을 새로 넣어서 3월 12일에 이제 상학원 다 정식으로 발매가 되고요. 예.
상관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나왔고요. 예스24와 알라딘 두 곳에서만 지금 예약 판매가 진행 중인데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어쨌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원은 그럼 어떤 재벌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SK와 롯데 두 곳입니다. 아이고 우리 롯데 얼마나 핫한 롯데입니까? 예, 그 글을 이제 정리를 했던 이종무 실장에 따르면 음. 삼성과 현대편이 되게 묵직한 나쁜 놈들을 다룬 느낌이라면 SK와 롯데는 정말 찌질한 나쁜 놈들을 다룬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주제는 찌질함이고요. 네. 한국의 돈 많은 재벌들이 얼마나 찌질할 수 있느냐를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증보판 나왔고 하권 새로 나왔습니다. 상하권 한꺼번에 사면은 뭐 어디 덧납니까?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재벌 흑역사 하권 그리고 상권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트럼프가 불을 붙인 통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통상 이야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이 이슈가 한국의 이슈를 넘어서서요. 국제적인 초대형 이슈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다룰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 정도로 이슈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간다면 저는 이번 통상 전쟁이 40년 가까이 유지돼 왔던 신자유주의 시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만약에 내일에 별 뉴스가 없다면 내일쯤 한번 따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브리핑에서 김용민 PD님께서 상세히 소개를 해주셨던 대로 우리 시각으로 3월 2일 아침에 트럼프가 사실상 관세 부과안을 결정을 했죠. 보기 3개 중에 1번을 선택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철강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붙이는 안이죠. 그런데 예상했던 바지만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이 철강 관세안을 밀어붙일 때 미국이 과연 저 뒷감당을 할 정도로 여전히 최강대국이냐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이 그만큼 강한 나라냐 땅이 있는 나라냐 이걸 제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12개 나라 관세안을 만지작거렸을 때만 해도 미국은 은연중에 중국, 러시아는 어차피 붙을 애들이고 한국 같은 우방국들은 내가 두들겨 패면 맞을 거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12개 나라의 50%가 넘는 관세안은 반발이 너무 심할 것으로 보이니 전 세계적으로 엿을 골고루 먹이는 1번 안을 사실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과연 미국 입장에서 현명하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저라면요. 제가 트럼프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번 안, 한국 등 12개 국가를 왕창 엿먹이는 안을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율 자체는 50%가 넘는 고율이고 상대 국가들의 반발도 굉장히 강하겠지만 이건 12개 나라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하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가 12개 나라에서 수십 개로 불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드러났듯이 다른 나라들의 반발 강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 안보 세력들의 반발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날린 건 직격탄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저건 그냥 자폭탄 같은 거였습니다. 자폭탄? 우선 이제 가장 거대한 경제 블록인 유럽연합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EU의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장클로드 융커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죠. 예. 융커 위원장이 내세운 전략은 이거예요.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에 관세를 물리겠다. 미국과 이성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EU가 28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의 25% 보복 관세 부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예. 캐나다요. 원래 이번 안을 채택했으면 캐나다는 그 12개 나라에 포함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의 관세를 물리면서 캐나다도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여서 피해가 가장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관세 부과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캐나다 산업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보복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중국 반응이 묘합니다. 당연히 격렬히 반발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신이 난 눈치입니다. 그래요? 네, 중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저 정책이 세계를 지배해왔던 미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니까 중국은 트럼프 잘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망해라. 뭐 이런 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반응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발언은 아주 일상적이에요. 미국의 관세 부과 방식은 근거가 없다. 중국 외에도 각 나라가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21세기 관세 장성을 쌓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공공연히 어기는 행위.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예, 근데 이게 중국 반응에 대해서 흥미로운 국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원 기사던데요. 제목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중국은 오히려 웃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의 내심을 제일 잘 설명하는 기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도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미중 패권 다툼에서 우위로 올라설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죠. 뉴스원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 직접 참석,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자유무역의 챔피언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미국은 보호무역, 중국은 자유무역이라는 대립구도를 이어가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의 챔피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를 오히려 역이용,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이용해 자국 산업을 더 쉽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글 등 미국의 유명 IT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안보를 내세워 이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꾸준히 중국에게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빌미로 이를 계속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중국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분석 같습니다. 중국이 신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 반응 중에 제일 웃겼던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트럼프하고 정말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죠. 일본의 꿈이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거고 결국은 군사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건데 그동안 트럼프를 잘 보니까 돈만 좀 퍼주면 미국이 이런 요청을 다 들어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트럼프 발밑에 강아지처럼 불어왔죠. 그런데 이제는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일본이 만약에 이번 보복에서 빠지면 완전히 호구 잡히는 겁니다. 추가적인 공격을 일본이 다 뒤집었어야 되죠. 이걸 일본도 바보가 아닌 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역전쟁 시대에 호구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싹 보던 일본도 살짝 발을 디딥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을 보니까요. 일본 경제산업성 내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EU가 WTO에 제소에 나설 경우 일본 역시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연락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보복하겠다고 우리나라처럼 깡있게 얘기는 못하는데 EU가 제소에 나서면 우리도 한 발 얹을게요. 지금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비해서 훨씬 미적미적하지만 우리는 뭐 즉각 보복을 전문했으니까요. 일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한국, 중국, 캐나다까지 다 보복을 전명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저 정책이 미국 자본가들에게는 지지를 받느냐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은 당연히 자유무역 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 뉴스가 확산되면서 제가 좀 놀랐던 건 미국 내 안보주의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주의자들, 정통 공화당 강경파들이죠. 이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반응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CNBC가 2일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관세 부과가 동맹국들과 긴장을 조성해 미국의 안보적 우려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기억을 해보시면요. 조선일보 같은 또라이들은 처음에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와, 한국이 미국한테 관세 맞는다. 문재인이 잘못해서 미국과 경제동맹은 물론 안보동맹까지 위태롭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냐. 이 지랄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정작 안보 분야에서 누가 쫄고 있냐면 미국이 쫄고 있는 겁니다. CNBC 보도를 보면 야, 저러다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중국하고 붙으면 어쩌냐? 이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 국제문제 담당 레미나탄 부회장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 협회는 무기 파는 곳이죠. 그런데 이 무기 파는 단체 부회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역과 안보 협력이 서로 뒤엉키는 것을 봐왔다. 무역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외교나 안보 협력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죠. 트럼프 그만해 임마.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들 미 조지 워싱턴대 교수 발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이해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한국 등 동맹국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맹국에 상처를 주는 무엇인가를 취한다면 미국의 이해가 걸린 지점에서 캐나다나 독일,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이 어떻게 보이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조선일보가 또라이들이나 미국이 우리를 버릴까봐 벌벌 떤 거죠. 안보 분야에서조차 진짜로 떨고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육군 장관 지냈고 지금은 AIA의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에릭 페닝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미국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좋은 무역 관계를 유지할 때 상대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거나 미국과 더 협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경제의 두 축 중 하나인 군수산업의 정확한 시각입니다. 야, 예전에는 한국 좀 겁박하고 해서 무기도 많이 팔아먹었는데 트럼프 저 새끼가 지금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이제 한국이 우리 무기도 안 사주겠다. 야, 지금 이런 걱정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보낸 조슈아 볼턴. 이 사람은 대표적인 공화당의 사상가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미국 3대 경제 로비 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폭스뉴스 썬데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무역 전쟁이 쉽고 이길 만한 것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특히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아무도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건 손 흔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요까지는 그런데 요 다음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시 행정부의 사상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관세 부과 방식으로는 중국산 과잉 공급과 같은 진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중국의 관행을 고치려면 우리 친구, 동맹과 뭉쳐서 중국을 함께 압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야, 이 미친놈들아. 지금 한국 같은 동맹하고 지금 잘 지내야 돼. 그래야 중국을 견제해. 그런데 트럼프 네가 한국, EU, 캐나다 이런 주요 동맹들을 다 박살을 내고 있어서 우린 엿됐어. 앞으로 중국 어떻게 견제할 거야?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대북 강경파예요. 그런데 이 강경파 상원 의원이 CBS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큰 실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내려놓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승리하고 우리는 이런 관세 체제에서 패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미국 내 분위기가 예상되실 겁니다. 예. 월가가 자유무역 체제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걸 넘어서요. 한국 같은 전통의 우방을 중국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것 때문에 미국 군주산업을 축으로 한 세력들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피벗 국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무기나 구매해줘야 되고요. 호구짓이나 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대처하면 이제 미국이 걱정을 합니다. 야, 우방국 한국이 중국 편 들면 어쩌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피벗 국가의 장점이 활짝 꽃이 피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이 반드시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보여줄 통상에 관한 태도는
저는 조금 숨을 죽여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개 나라에 엄청난 관세를 물리겠다는 안이 유력했을 때 우리 정부가 즉각 보복을 청명한 건 여러 면에서 굉장히 훌륭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전쟁은 미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 등등으로 전선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관세안이 50몇 %에서 25%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도 거의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살짝 한 스텝 뒤로 빼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라고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tit-for-tat 전략이라는 걸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tit-for-tat 전략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상대가 때리면 우리는 반드시 보복한다. 요거 하나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tit-for-tat의 핵심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배신하면 반드시 그만큼 보복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협조적으로 돌아오면 과거를 불문하고 상대를 용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요. 지난 판에서 상대가 협조의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다음 판에서 무조건 협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가 협조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고 배신하면 반드시 보복당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이 협조적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관세를 맞긴 맞으니까요. 하지만 12개 나라의 왕창 부과하는 안에 비해서 우리가 맞는 강도는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 강도도 그만큼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한국에 더 우호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또 그만큼 우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피봇의 위치를 점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물론 기분이야.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깡패짓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EU와 중국 이 거대 세력과 연대해서 미국을 박살내자 이러고 말은 하고 싶죠. 근데 그게 게임 이론상 현명하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EU도 결국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백거론을 다투는 거대한 세력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보복 관세를 철회하자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보다도 훨씬 더 약한 강도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면 보복의 강도도 딱 그만큼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정부가 막 나서서 우리가 당당히 보복하겠다 이렇게 막 큰소리 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EU하고 중국이 대신 해줄 겁니다. 우린 그냥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당한 만큼 보복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되 싸움의 선봉장 역할은 이제 다른 곳에 넘겨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장서서 잘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싸움의 추이를 보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준비를 하는 여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번 기간 동안 우리만의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시각으로 이 무역전쟁 국면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내일 만약에 별다른 뉴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미국 내 반응과 세계사회의 반응 등등을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우리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이 책을 안 사면 인간입니까? 이러면 뭐라고 리시브를 해야 돼. 그냥 따뜻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우리 민중의 놀이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냥 따뜻하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책이 또 본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중의 소리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니까 일석이조네요. 이완배 기자님 체면 세워드리고 또 민중의 소리 더욱 살찌우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살찌우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빈사 상태인데 여러모로 또 도움이 된다는 점. 예,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언론 하나 우리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이완배 기자님이 쓰신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나왔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구국기도회를 열었죠. 그런데 이 구국기도회에서 가짜 뉴스들이 전파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은 기도회였지만 3.1절 집회에서는 성경책 대신 성조기와 피켓이 등장했는데요. 연단에 오른 발언자들은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고 있다며 신도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업 선교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에 김영철이 넘어오는 것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바른 문재인이 영접하고 에스코트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간첩을 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3.1절 집회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공산화의 근거로 들었는데요. 현재 청와대는 주사파가 56%에 이르게 됐다.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면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세계 29위로 강등된다. 이런 내용들이 유포된 것입니다. 특히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엮은 가짜뉴스가 유포됐는데요.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남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악수했다. 이런 설명이 달린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진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은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은 대한민국 청와대에는 주사파가 한 명도 없다. 신용등급이 29위가 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고개를 숙여 악수한 인물은 호텔 직원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다. 이런 가짜 뉴스도 돌고 있습니다. 고려 연방제를 도입하고 헌법에 공산 인민민주주의를 등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다는 것부터 가짜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최민희 디지털소통위원장은 가짜 뉴스가 막 돌고 나면 정치권에서 그 가짜 뉴스를 활용한 정치 공세를 한다. 가짜 뉴스를 단순 유포만 해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택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학기의 첫 월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게다가 오늘 처음 데뷔한 우리 김 PD의 정치쇼 정말 재밌게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런데 물가에 아이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로웠는데 예.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나. 왜 이렇게 막 내가 떨리고 그랬는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잡초의 재발견을 얘기했잖아요. 예. 오랜 세월 동안 낙검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끈질긴 생명력으로 황폐한 언론 지형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지상파에 가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기쁘기도 하면서 또 오늘 팟빵을 보니까 브리핑도 동시에 또 진행한 모양이죠. 예. 이렇게 일을 해서야 사람이 견디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SBS 지상파에 2시간 방송한다길래 나는 이제 김용민 브리핑은 접겠구나 싶었어요. 아이고 교수님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네, 짠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적잖이 기대도 하고 그러네요. 예. 저 오늘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예. 무엇보다 몸 잘 챙기시고 예. 혼자 몸이 아니라는 건 늘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네요. 저 박근혜 당선되고 나서요. 정말 참 황망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교수님 수업 참석하면서 책을 다시 읽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 그 아득했던 황망했던 기억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요즘은 텔레비전 보는 재미도 있고요. 블랙하우스도 봐야지. 네. 스트레이트도 봐야지. PD 수첩도 봐야지. 요즘에 갑자기 텔레비전이 저한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가 쟁취해낸 권리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든 시민에게 역사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이 잃지 않고 몸 낮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늘 겸허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끈질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폴란드 출신의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죠.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지그문트 바우만. 네. 우리 이완배 기자도 언젠가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도 작년에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을 비롯해서 지그문트 바우만을 두어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이 책은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함께 읽으면 참 좋고요. 예.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리치의 성장을 멈춰라.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더글라스 러미스의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등등의 책들과 함께 예. 읽으면 많은 아이디어를 또 삶에 대한 감각들을 벼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00페이지 남짓되는 얄팍한 책인데요. 내용의 무게는 그야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책을 먼저 딱 펼치면은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자들을 경계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아주 아찔한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면은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얘기한 듯한데 이 글도 인용돼 있네요. 부자와 권력자에 대해서는 거의 숭배에 가까운 감탄을 표하면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이러한 성향이야말로 우리의 도덕감정을 타락으로 이끄는 주된 원인이자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예. 부자와 권력자에 대해서는 숭배에 가까운 경탄을 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성향. 이게 우리의 도덕감정을 타락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추문 같은 것이죠. 예. 제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거야말로 외설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 책의 제목인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불평등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들의 그 자연적 불평등에 대한 믿음이 강구하게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 부자들은 부자인 이유가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잘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불평등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이야말로 불평등을 더욱 깊게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멸종으로 이르게 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불평등이 우리에게 초래하는 이 파국을 정말 예감하고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공룡처럼 인간이 멸종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이 책의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을 잠깐 보시면 2000년 현재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최상위 부자 1%가 전 세계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 50%는 전 세계 부의 겨우 1%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전 세계 최고 부자 1000명의 부를 합하면 가장 가난한 25억 명의 부를 모두 합한 것에 거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불평등은 경제 성장이 점점 가속화할수록 더욱 골은 깊어지고요. 그리고 소비주의가 우리를 휩쓸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 지그문트 바우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일갈하냐면요. 예. 소비주의적 주지육림이 지배하게 된 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지육림 모처럼 반가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술, 고기 뭐 이런 것들이 또 육자가 그 고기 육자긴 하지만은 그런 의미의 고기가 아니죠. 이런 얘기 정치쇼에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소비주의적 주지육림이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됐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능력의 불평등 이걸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게 우리의 깊은 질환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그 불평등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불평등 속에서 우리 경쟁 일변도의 세계로 내몰리고 소비의 세계로 내몰리는 것이죠. 소비의 신전에 내몰려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이 세계를 간신히 견뎌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성장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성 자체가 그야말로 괴멸지경에 이르게 될 테고요. 그러면은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다시 던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저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부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최상위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반면 빈자들, 특히 최하위 빈자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 질문 속에 답이 있듯이 이 불평등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략으로 내놓는 게 유한배 기자가 여러 차례 강조한 얘기입니다만은 공생공락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 대표적인 예로 슬로푸드를 드는데요. 잠깐 그 구절 보면 이렇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의 기본 목표와 이상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기와 무한 경쟁이 주는 잔인한 쾌락 대신에 지금까지 거의 잊혀있던 공동 목적을 위한 공생공락, 친목, 협력의 기쁨을 되살리고 재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도 얘기하고 증여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공생공락하면서 친목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할 때 이게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우리 바우만의 얘기에 따르면 인간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적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공경은 결국 친절한 협력, 상호관계, 공유, 상호 신뢰, 인정, 존중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생에 대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갈망을 경쟁과 경합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탐욕에는 유익한 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탐욕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누구의 탐욕이건 유익하지 않다. 온통 성장과 소비, 경쟁과 자기 이익에만 매달려 있는 탈규제되고 개인주의화된 세계에서 삶의 기술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점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호, 존중, 평등, 연대, 우정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행동이라든가 실질적인 삶의 전략을 잘 살펴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들이 스스로 제시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들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상과 현실, 말과 행위 간의 간극이 얼마나 넓은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자는 다 안다는 거죠. 뭐 평등, 상호 존중, 연대, 우정이 참 좋은 가치라는 것, 훌륭한 가치를 안다는 거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많이 망설인다는 겁니다. 예. 앞에서 슬로건도 예를 들었지만은 상당히 미미한 운동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 조그만 운동들이, 조그만 실천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우리 지금부터 바우만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불평등을 막연히 감수할 게 아니라, 그리고 경쟁의 논리에 매몰될 게 아니라, 소비주의에 휩쓸릴 게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것과 저항하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의미 있는 실천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예. 노예제 시대 때는 노예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겠죠. 또 여기서 예로 드는 걸 보자면 여성이 투표권을 갖지 않았을 때는 여성이 투표권이 없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의식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부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책 이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네,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였습니다.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제목이기도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지난 3.1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촛불 조형물인 희망 촛불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박 집회 참가자 300여 명이 희망 촛불을 쓰러뜨리고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친박 돌격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에 항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2일 경찰이 희망 촛불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체포하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희망 촛불은 불법 조형물입니다. 그런 것으로 시민을 체포합니까? 서울시가 철거를 하지 않고 두고 보니 시민들이 철거해 준 것입니다. 애국 진영에 대한 편파적인 부당 수사를 당장 그만하길 바랍니다. 아이고, 김진태 의원님,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방화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에요. 박원순 우리 또 서울시장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님만 주목받아야 한다고요? 박원순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요? 김진태 의원님, 벌써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선수를 쳤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3.1절에 태극기 들고 만세 불렀다고 유관순 누나를 체포했던 경찰이 왜 떠오를까? 이렇게 말해서요. 희망 촛불을 파손한 50대 여성을 유관순 열사에 비유한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 박사모를 무시하지 말라고요? 대한애국당에 가짜 폭발물을 놓고 간 30대 청년도 열사로 추앙받아야 한다고요? 친박 정당 대한애국당을 공격하려 한 청년을 왜 옹호하다니요? 혹시 자작극은 아니겠지요? 네? 조용히 하라고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그 전에 어제 김용민의 이제 정치쇼 네. 진행하시는 걸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거 아셨나요, 그거? 어떤 거요? D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예. 거기서 실검까지 오르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전에 자유한국당 입당할 때 실검 1위, 네이버 또 다음 다 1등을 해가지고 뭐 특별히 제가 감동을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정도로는 감동을 안 드시는군요. 아이, 그럼요. 나는 1등 주자예요, 1등 주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괜히 말 꺼냈네. 아니고요. 자, 그래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해 8월에 시사인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었죠. 예전에 관훈 나이트클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충기 백일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시사인이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고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서 실명을 당사자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2탄에 나왔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난 일요일에 MBC 스트레이트 거기서 이제 폭로가 됐죠. 예. 저희가 뒤이어서 이번에도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따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도 이 YTN과 관련된 중요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스트레이트에 나온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실명을 넣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나 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미디어 오늘이. 그렇죠. 뭐 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뭐.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죠. 아니 이런 분이 여전히 언론계에서 활동한다면은 이거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에 좀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실명을 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16년 4월 5일에 총선을 앞두고 연합뉴스 콘텐츠 융합 상무 조땡땡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조땡땡이죠? 네네. 조땡땡이 아니고. 지상파 MC 하시겠어요? 아니 당신이 말을 똑바로 해야지. 갑자기 내 잘못이 되는 거죠. 조땡땡입니다. 예.
조땡땡이 장충기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요. 장 사장님, 바쁘시게 잘 지내시지요? 총선 이후 식사 한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인데 혹 틈을 내실 수 있으실런지요? 동지인 MBC 김장겸 본부장과 같이 하려 합니다.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 TV 보도 담당 상무 조땡땡 드림. 그리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김 본부장이 따로 할 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본부장이라는 건 김장겸이죠. 아, 그래요? 네, 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땡땡 드림. 아, 이게 지금 제가 계속 듣는데 조땡땡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아, 네. 잘못 들은 제 잘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아, 그래서 실명 말씀드릴게요. 이 조땡땡은 방송을 들어오셨던 분들은 짐작을 하시겠지만 조봉래 상무입니다. 연합뉴스의 아이고. 조봉래 상무요. 예, 예, 예. 전국언론노조가 발표한 언론부역자 3차 발표에 포함된 인물이고요. 박노왕이 나갔을 때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원래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르면 이 노사동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열어야 돼요. 근데 조봉래가 편집인으로서 편집위원회를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아서 편집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주범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대목은 이런 조봉래가 김장겸 당시 MBC 보도본부장을 동지라고 지칭을 하는 부분이죠. 이 사람들도 서로 동지동지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김장겸을 위해서 장충기와의 만남을 주선하려던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예. 조봉래는 사실 초범이 아닙니다. 뉴스타파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2016년 7월인데 예. 그 이후로 추정되는 시점에 장충기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서 이미 보도된 바가 있어요. 장 사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안팎으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워 계시는 이건희 회장님을 소재로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도 있고요. 나라와 국민, 기업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연합뉴스 조봉래 드림. 네. 이거는 그 이건희 성매매 의혹을 무마하는 듯한 모습이죠. 회장님은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회장님 돈을 뜯어내려는 자들이 있다. 기업을 지키는 일, 그러니까 이건희를 지키는 일이 뭐 힘들어져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자주 연락을 했었나 봐요. 장충기한테. 그래서 저희 김도영 기자가 왜 장충기한테 문자를 했는지 또 김장겸을 왜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계속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연합뉴스 인사입니다.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땡땡 편집국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이땡 역시 지난해 한 차례 장충기 문자가 보도가 됐을 때 거론됐던 바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당시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밖에서 삼성을 돕는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연합뉴스의 이땡땡 편집국장도 있어요. 기사 방향 잡느냐고 자주 통화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열심히네요. 나중에 아는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화 중에 기사는 못 쓰지만 국민연구 관련 의사결정 관련자들에게 좀 들었는데 돕기로 했다고 하네요라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방향을 지금 삼성 관계자하고 전화를 해서 방향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이 이땡땡이란 사람은 이창섭입니다. 현재 이제 연합뉴스 TV 뉴미디어 기획위원이고요. 예. 2015년 당시에는 편집국장 직무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집국장 직무대행이 삼성을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뭐 실제 고즈음에서 연합뉴스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적인 보도를 했었고요. 그게 예전에 드러났던 문자인데 이때 이창섭이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취재 지시나 기사 방향 조정은 편집회의 등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이구 부끄러운 일 하셨는데. 네. 근데 이번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이전에 말씀드린 거는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이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트레이트에서는 이창섭이 직접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 7월 18일인데요. 이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입니다. 장충기한테 보낸 문자죠. 사장님, 연합뉴스 이창섭입니다.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대삼성그룹의 대외 업무 책임자인 사장님과 최소한 통화 한 번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 요망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영향력을 이용했다라는 거를 본인도 진짜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삼성그룹을 대삼성그룹 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창섭은 장충기가 답장을 보냈는지 문자를 또 하나 보냈는데 답신 감사합니다. 같은 부산 출신이시고 스펙트럼이 넓은 훌륭한 분이시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창섭 올림. 이렇게 장충기를 돕고 있다는 걸 노골적으로 문자로 드러낸 것입니다. 예. 그리고 2016년 7월,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2016년 7월에는 이런 문자를 보내요. 선배님, 주소가 변경돼 알려드립니다. 일산으로 복귀했습니다. 적절할 때 부장 한 명만 데리고 식사 한번 했으면 합니다. 편하실 때 국가 현안, 삼성 현안, 나라 경제에 대한 선배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들어놓아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취재원을 만날 때 쓰는 표현이 아니죠. 예. 평소에 잘 관계를 맺어야 기사 쓸 때 너네 입장대로 써주겠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뭐 완전 노골적으로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했던 반론이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반론을 한 거죠. 예. 진짜 황당한 일인데 또 하나는 문화일보 광고국장입니다. 이 광고국장이 예전에 장충기 백일장에서 히트를 쳤었어요. 예. 2016년 8월이었는데 장충기에게 각골난망이라는 표현과 함께 어려운 여건에서도 문화일보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소용될 일 있으면 하시라도 하명해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명해달라는 거죠. 이 문화일보의 광고국장 이름은 김용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 스트레이트에 보도된 바대로 2016년 3월에도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도 굉장한 히트작이에요.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문화일보,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물론이고요.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혈맹입니다. 이야,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저는 무슨 리니지 하는 줄 알았어요. 게임하는 줄 알았어요. 혈맹 얘기하길래. 이런 진짜 쓰레기 짓도 이런 쓰레기 짓이 다 있습니까? 언론이 돼가지고. 그러게요. 이 사람은 광고국장인데 아무리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해도 문화일보가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봐왔다.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죠. 야, 참. 제가 이거 봐서는 말이죠. 장충기가 얼마나 한국 언론을 족같이 봤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재용은 또 얼마나 한국 언론을 진짜 뭣도 아니게 봤겠습니까? 아, 족도 아니게 봤다고 해야지. 왜 나만 조실한 말을 쓰게 해요. 저는 공중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농담. 예, 농담으로. 예. 아, 요거 녹음해놨다가 김용민의 정치쇼가 청취율 한 2위 정도에 오를 때쯤 그때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무섭네. 아, 농담이었고. 네. 어쨌거나 이 문화일보는 그야말로 이제 삼성의 충견이었단 말을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죠. 이런 언론이 한국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장충기 각골난망 문자 있잖아요. 예, 예, 예. 이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신문업계 광고계에서 아니 왜 김용모만큼 못하냐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부끄럽거나 반성하는 게 아니라?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것도 황당한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기화입니다. 저희 금준경 기자한테 쌍욕을 퍼붓던 그 사람이죠. 아, 그렇죠. 예, 예. 2015년 5월에 최기화는 장충기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요. 형님,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별로 보탬도 되지 않았는데 늘 신세만 집니다. 건강하세요. 최기화 올림. 이 사람들은 자꾸 문자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더라고요. 아, 혹시 까먹을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귀한 선물이 뭐냐면 한 달 앞서서 최기화가 장충기에게 또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형님,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좋은 공연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최기화 올림.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이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에 따르면 이 좋은 공연이란 삼성이 후원했던 로열 콘세르트 허버 오케스트라 연주회인 것 같다고 해요. 이게 입장권이 한 장에 최고 30만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밖에도 이 삼성그룹 현황과 관련해서 공중파 방송사 보도국의 뉴스 편집 상황을 들여다보고 주요 경제지의 사설까지 빼도록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죠. 이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는 상당수 언론사 법조팀 기자들이 삼성 출입 기자들로 교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삼성에 유리한 기사를 쓰게 하기 위해서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뭐 이거는 오래된 얘기고 저희도 지난해 5월에 저희 송가영 기자가 관련해서 좀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관련 내용이어서 이 뉴스타파 보도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타파가 지난 4일에 YTN 간부 이건희 동영상 제보 삼성의 토스라는 보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도 전문 채널 YTN 보도국 간부가 일선 기자들 몰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관련 영상 제보 사실을 삼성 쪽에 알리고 삼성 측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서 제보자들에게 넘겼다. 이런 의혹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당시 YTN 간부와 제보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녹취 파일을 통해 확인했다라는 게 뉴스타파 보도인데요. 예. 확실하다는 거죠. 이 녹취록까지 확보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성매매 범죄 혐의가 들어있는 제보를 받았는데 YTN에서 요거를 자기들이 보도하지 않고 삼성에게 찔러줬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는데 이 YTN 간부는 류재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노종면 기자로부터 YTN 3대 적폐로 꼽힌 인물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이 최남수 체제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보도를 종합을 하면 지난 2015년 8월 27일 오후 10시에 제보자들이 이건희 성매매 영상을 제보하기 위해서 YTN에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야근을 서던 YTN 취재 기자들을 만나서 일부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만났는지 아니면 뭐 영상을 보내줬는지 짧게 일부 화면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 제보자들이 제보를 하는 대가로 거액을 요구를 합니다. 이게 언론윤리에 위반이 되죠. 그래서 YTN 기자들은 대가 없이 이건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보자들을 계속 설득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류재웅 실장에게 당시 사회부장에게 제보 경위와 내용, 그러니까 야근 끝났으니까 다음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제보 내용 그리고 제보자 연락처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류재웅이 일단 기밀을 유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이게 엄청나게 큰 특종이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게 언론사 사회부 취재가 뭐 시경 출입 기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시경 캐배기조차 제보 사실을 숨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이 류재웅은 이후에 제보자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보자랑 통화한 내용을 뉴스타파가 확보를 한 건데 예. 이 통화 내용을 보면 류재웅은 처음에는 제보자들에게 동영상 파일을 공익 제보하라. 그러니까 YTN 기자들하고 똑같이 설득을 했대요. 제보하라고 설득을 하다가 제보자가 이를 거절을 하니까 제보자에게 삼성에 가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너네가 돈을 받고 싶으면 삼성으로 가라라는 식이었다고 해요.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YTN 찾아와서 보도해달라고 했는데 YTN에서 삼성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YTN에다가 기사거리를 팔려고 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성 가서 그렇게 받아라. 일반적인 기자라면 어떻게든 이걸 확보해서 보도를 해야 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어떻게든 삼성 쪽으로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삼성이 그걸 알면은 다 차단할 게 지금 뻔하잖아요. 예. 근데 류재웅은 너네가 돈 받고 싶으면 삼성으로 가라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 연락처를 뭐 자기가 알아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류재웅은 제보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후배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 제보하려는 사람한테. 네. 자기도 이제 뒤가 캥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일선 기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영상을 입수하는데 계속 동분서주했대요. 그러니까 제보자들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접촉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제보자가 류재웅에게 취재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YTN 취재 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파기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류재웅은 거의 삼성의 엑스맨을 넘어서 이거 뭐 거의 뭐 삼성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일을 한 거죠. 지금 이런 사람이 공영성이 있는 뉴스 채널의 간부를 지금까지 맡고 있고 계속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노종면 기자가 3대 적폐라고 했을 때 이거 너무 과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었는데 이거 정말 뭐 그렇죠. 이건 정말 YTN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론노조 YTN 지부는 지금 류재웅을 해고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뭐 류재웅에게도 네가 스스로 이 회사를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로 말씀드렸듯이 최남수 체제의 핵심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최남수가 이 류재용을 어떻게 조치를 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TN 노조도 아주 발끈했겠네요. 아, 그렇죠. 이거 성명을 따로 냈는데 그 YTN 입장에서는 굉장히 쪽팔린 거죠, 사실. 완전히 한국을 뒤덮을 만한 그런 거대한 특종이 왔는데 이거를 제 삼성 쪽에 연결을 하고 돈 받으려면 여기에 연락해라 이렇게 당시 사회부장이란 데스크가 그런 행위를 했으니 과연 류재용 실장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런 일을 했겠는가 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이후로 뭐 삼성 쪽에 뭐 돈을 받았는지 아닌지 그거는 뭐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만 뭐 이 부분도 계속해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상세히 또 일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